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전산 세무 2급에 대한 내용들, 이론 내용들을 함께 하게 될 김용민 세무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전산 세무 2급이죠. 예. 전산 세무 2급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전산 회계를 혹시 들었다면, 전산 회계 2급. 그 다음에 이 위에 이제 전산 세무 1급, 그 다음에 밑에 전산 회계 2급. 보면 이제 전산과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전산 회계를 혹시 들으셨다면 조금 이제 전산 세무를 들어갈 때 조금, 나름대로 이제 이론을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다고 좀 생각이 들고, 전산 세무를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이라면 전산 회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그 범위가 좀 넓어져요. 기존에 있던 전산 회계에 관련된 범위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게 이제 기업 회계 기준, 회계와 관련된 회계학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 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는데, 세법에서 이제 국세와 관련된 사항들이 원래는 이제 국세에서는 국세기본법, 그 다음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이후에 이제 상속증여세법, 뭐 기타의 이제 세법들인데 주요 세목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회계 1급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세무 2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봐야 돼요. 회계 전산 세무 2급.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산 세무 1급을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까지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여기 이제 시험에 대한 일자라든가 뭐 그런 사항들은 이제 페이지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보시면 한 2장 정도 넘어가시면 시험 일정이 나오는데 1년에 이제 4번이 있는 거죠. 4번이 있는 거고 약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이제 시험을 공부를 하실 때 수업을 듣는 시간은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만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직장을 다니시지 않으면 사실 이제 한 달 내에 수업은 다 이제 들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면 한 달, 두 달에서 한 달은 이제 수업을 듣고 1개월은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한 2에서 3개월 정도 그 정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근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좀 힘들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녹록치가 않아서 강의 수도 그렇게 적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수업을 꾸준히 이제 들으셔야 되고, 수업은 들으실 때는 중간에 이제 그 수업을 빼먹거나 또는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을 어차피 들으실 테니까 동영상을 듣는 과정에서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좀 쉬자 뭐 이렇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수업은 그 끊어지는 거 없이 계속 쭉 이어서 이제 쭉 들으셔야 돼요. 빨리 들으시면 좋고요. 근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다. 그러면 뭐 1시간이면 1시간 또는 30분이면 30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수업을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수업을 한 번에 이제 쭉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한 번 듣게 되면 사실 이제 복습이 좀 필요한 거죠. 예습 같은 거는 뭐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합격하실 수 있는데, 복습을 한다는 게 이제 사실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예. 일단 수업 듣기도 일단 버겁고, 그죠? 예.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예. 시험이 1년에 이제 4번 있다고 해서 너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널널하게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예.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셔야죠. 빨리빨리 끝내시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준비가 안 되면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응시로만 해도 벌써 이제 한 번 응시를 할 때마다 2만 원이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부담이 되죠, 사실은. 근데 처음에 이제 준비가 좀 덜 됐다고 해서 시험을 뭐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번 준비를 다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시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시험이라는 건 한번 봐봐야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 감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그 준비가 좀 덜 돼도 여러분들이 시험 날짜가 되면 항상 응시를 해가지고 시험을 계속 보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 자주 봐봐야 되는 거고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험을 합격하는 사람들도 준비가 100% 다 되고 합격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서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합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한 6개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제 합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회계학에는 또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회계는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도 이제 세법과 관련된 사항들도 사실은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소득세. 우리 이제 전산세무 2급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재무회계 파트, 그 다음에 원가회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소득세 이론 전체를 이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10% 정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이론과 관련된 사항들이 이제 30% 정도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70% 관련된 사항들이 이제 실기와 관련된 사항들이죠. 실기. 근데 이 실기가 중요하긴 하죠. 70%를 차지하니까. 근데 이 실기를 하려면 이론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이 30%를 차지하지만 사실 실기를 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를 깔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론을 좀 충실히 좀 공부를 하셔야지 실기를 하실 때 좀 편해요. 그리고 이 70%의 실기를 하기 위한 이 30%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30%에 대한 과정을 어느 정도 좀 그 체계적인 그 이론적인 체계를 나름대로 쌓아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실기를 하실 때, 이 70% 하실 때 좀 더 쉽게 수월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위 자체가 그 시험과 관련된 범위가 70%로 굉장히 많긴 하지만 요걸 알기 위한 30% 공부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70%는 어떤 기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지만 그 앞에 있는 30%는 그 기술을 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습득하기 위한 이론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30%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공부를 해주시면 나중에 70% 실기를 하실 때 보다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책 보는 게 사실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이게 이제 공부를 뭐 나름대로 다 해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한다.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이렇게 자격증을 하나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게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시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하고 관련된 사항들을 공부를 어느 정도 좀 이게 손을 놨다. 소위 말하면 예. 직장 다니느라고 공부를 못 하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그 공부를 이제 안 하다가 하게 되면 진짜 머리가 아파요. 예. 찌근찌근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재무회계하고 이제 원가 또는 세법과 관련된 사항들은 자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그때그때 암기를 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걸 다 암기를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주 봐서 머릿속에 익힌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론과 관련된 사항들이 여기 페이지로 보시면 쭉 하다가 여기 이제 한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런 페이지의 양인데 사실 그게 적진 않죠. 예, 보면. 근데 여기 안에 이제 회계학, 그 다음에 세법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책을 이제 좀 쪼개가지고 이걸 다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쪼개가지고 왔다 갔다 이동 시간에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많이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많이 읽어보고 그 중에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100%를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세법 전체를 다 배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을 모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암기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죠? 암기 중에 제일 좋은 건 반복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좀 시험 준비를 하시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겨보면, 시험이 이제 이렇게 있다. 예, 보시면은, 4월달, 그 다음에 6월달, 그 다음에 9월달, 11월달. 4월달은 일단 지나갔으니까 6월 시험을 이제 대비를 하시겠죠. 그래서 6월이나 9월달에 이렇게 이제 합격하는 걸로. 뭐, 6월달에 합격하시면 더 좋겠죠. 물론. 근데 9월 정도는 이제 타겟을 좀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그 시험 종목하고 평가 범위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전산세무 2급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이론이 재무회계가 10%, 그 다음에 원가 10%, 그 다음에 세무회계가 10%에 해당하는 것. 이 세무회계가 이제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실무가 재무 쪽에 이제 35% 정도, 그 다음에 부가시세 20%, 그 다음에 원천세제와 관련된 15%. 이 원천세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뭐냐, 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실무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예. 자, 여기 이제 그 페이지를 쭉 넘겨보시면, 앞에 이제 목차를 잠깐 볼게요. 목차를 보면 차례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론편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들, 원가, 부가시세, 그 다음에 소득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재무회계, 즉 회계학과 관련된 사항들만 보면 원가까지 이제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145페이지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까지 해서 255페이지. 그러면 세법이 약 100페이지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재무와 그 다음에 원가와 관련된 사항들이 한 150페이지 정도 그렇게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재무에 관련된 사항들이 이론이 좀 많다. 예. 물론 그 이론들을 다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외워야 될 것들 전체를 다 외워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필기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는 걸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세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암기가 좀 필요한 사항들이 좀 없진 않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부가시세라든가 그 다음에 소득세, 그 전산 회계 1급을 보신 분이라면, 1급을 합격하고 1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소득세와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새로 보게 되는 거고, 소득세와 관련된 사항들이 사실 이제 좀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세와 관련된 사항들을 볼 때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근데 어차피 뭐 그 전에 지금 이제 처음 전산 세무 2급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전산 회계 1급을 합격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다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어차피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것들이 가장 뭐냐면 머릿속에 잘 박혀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복습은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그 수업 듣고 바로 1시간 내에 공부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좀 불가능하면 다음 날이라도 꼭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범위를 진도를 넘어가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뭐 오늘 뭐 30페이지까지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다음날 거기에 대한 복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진도를 이제 수업을 듣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도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거를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머리 싸잡고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건. 그렇게 해서 진도를 쭉 끝내다 보면 다 끝내고 나서 다시 이제 복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사항들을 알아야지 앞에 게 이제 이해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들어봐야지 이해가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습을 하게 되면 그 중에 몇 가지가 또 이제 이해가 돼요, 얘네들이. 물론 여기서 이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되도록 많이 반복을 해야 돼요, 가능하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해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안 된다면 그냥 넘어가세요. 처음에 첫 번째 듣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에 이해가 되니까. 예. 그래서 너무 더디게 진도를 빼시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도를 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공부를 하실 때 뭐 나름대로 이제 뭐 방법을 가지고 계시겠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공부라는 건 뭐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것뿐이 없죠. 예. 근데 뭐 어떤 그 뭐 빨리 가는 길이 있다는 거나 또는 뭐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합격을 한다. 뭐 그런 길이 있다면 저도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그게 이제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예. 만약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동하는 시간들 있죠. 예. 그 시간들을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예. 책을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요만한 뭐 분량으로 쪼개든가 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 예. 그래서 책에 손때가 좀 많이 붙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 아니죠. 예. 공부라는 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냐? 안 보여요. 처음에는 항상 그 자리예요, 보면. 그래서 한 달 공부하건 두 달 공부하건 똑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부라는 게 보면 이렇게 이제 계단의 형태를 타고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힘들더라도 공부를 했는데 통 모르겠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더 하시면 한 단계로 올라가고 한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도록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게 50이고 제가 해드리는 게 5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합격까지는 뭐 만들어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할 때 나름대로 이제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셔야지 저도 좋은 거니까. 예. 자,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이론편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보시면 원가회계보다는 재무회계 쪽이 좀 상당히 많죠, 양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부가지세와 관련된 사항들. 부가지세에서도 여기 이제 나오는 7절까지의 내용들이 부가세법에 대한 전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여기 재무회계부터 먼저 우리가 이제 좀 시작하는 걸로 볼까요? 예, 24페이지를 좀 보시면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들이 나오는데 재무회계에서 첫 번째로 회계의 기초 개념이라는 게 이제 나오죠. 이 회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 회계라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회계라는 게 어떤 거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모든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뭐 물건을 살 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나름대로의 개인 각각의 어떤 회계를 머릿속에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들을 장부에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또는 원가회계, 이런 이론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어떤 가계부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기업에서 하는 일종의 장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기업에서 하는 장부는 원칙이 필요하다. 그 원칙이 뭐냐면 기업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재무회계에서 보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건 기업의 장부를 만들기 위한 기준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 기준서에 따라서 장부를 만들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뭐냐면 정보를 이용하는 그러한 이용자들이에요. 그 이용자들은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재무회계 자료를 가지고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왜 평가를 하냐, 도대체. 기업에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또는 기타 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용자들이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표를 만들기 위한, 그 장부를 만들기 위한 게 바로 기업회 기준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사항들을 볼 거예요. 기준. 그게 이제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들은 뭐냐? 외부에 있는,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뭐냐면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그러면 재무회계하고 이제 원가회계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회계학은, 그럼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장부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럼 원가회계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내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부의 정보 이용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내부의 정보 이용자는 회사의 경영자라든가 그런 어떤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회사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원가회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에 지금 어떤 신제품을 만드는데 그 신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적정한 원가를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진을 붙여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것이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게 따로 이제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부의 정보 이용자들은 뭐냐? 공장장한테 뭐 요번에 우리가 만든 제품에 대한 원가가 어떻게 돼? 그럼 그걸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 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면 공장장을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따로 어떤 기준이란 게 누구 외부의 정보 이용자,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기준은 필요가 없지만 원가를 측정하기 위한 이 측정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론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정확한 원가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들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어떤 우리 회사의 특성 또는 어떤 우리 회사의 제조와 관련된 어떤 특성에 따라서 정확한 방법을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원가를 찾아야지 적정한 판매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이 뭐냐면 원가 회계와 관련된 이론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건 기업회계 기준과 관련된 사항들을 외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회계 정의에서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기업에 관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목적이라는 게 뭐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누구? 얘네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는 거다. 이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지, A기업은 지들 나름대로의 기준, B기업은 지들 나름대로의 기준,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가지고 어떤 장부를 만들어 버린다. 그럼 얘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여기의 기준을 얘가 찾아봐야 되는 거고, 또 B라는 기업은 또 B의 기준을 또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이러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다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준을 이용자가 알고 있으면 A기업, B기업, C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회계 기준과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재무제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 원칙에서 보면 최초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이제 아마 배우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용어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근데 지금 이제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바뀌었냐? 재무상태표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또는 주석 이런 걸로 해서 그걸 통칭해서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해요. 쟤네들을 다 합해서. 예.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이제 만드는 걸 재무제표를 작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반 원칙을 보면 첫 번째로 계속기업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계속기업의 원칙은 뭐냐면 앞으로 회사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영업을 할 거라는 가정하에서 재무제표를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내년에 그만둘 거다. 그러면 그만두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기업의 가정은 뭐냐면 기업이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사업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가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정하에서 뭐
재무제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뭐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라는 게 있는데 그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경영자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그 작성의 주체는 경영자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정책의 결정. 회계 정책의 결정은 기준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기준 범위 내에서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계상을 하도록 회계 정책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목적 적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즉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투자자 또는 뭐 대여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이 기업회 기준에 따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가져와서 얘네들 가지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내가 돈을 꽂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건지, 그럼 거기에 맞는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게 목적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 적합한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업회 이제 이 이용자가 A 기업에 대해서 A라는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요, 내가. 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주가를 이제 쭉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러면 이 투자자는 A 기업에 어떤 주식이,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주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A 기업의 주가에 대한 정보. 이게 뭐냐면 투자자한테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정보. 그죠? 그래서 각각의 이용자들한테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 적합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주면 어떤 이용자들 간에 자기가 필요한 그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 또는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적합한데 신뢰성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내가 여기 투자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A를. 근데 A에서 보니까 이 주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이제 움직여요. 올라갈 것 같네 하고 이제 투자를 했어요. 뭐 투자를 하고 보니까 주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그 전에 얘네들이 이렇게 주가에 대한 정보를 이제 나한테 줬단 말이에요. 이게 다 뻥이더라. 사실은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목적 적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정보의 기본 특성이,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일단 정보라는 건 뭐냐, 목적 적합해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이나 통합 표시, 이거는 이제 정보와 관련된 사항들, 이게 이제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그 재무제표 안에는 뭐 현금이라든가 또는 건물, 뭐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이 쭉 나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금이라는 것들 안에는 우리가 이제 현금 중에도 5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고, 50,000원짜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수표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금이라는 걸 이렇게 그 분리해서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500원짜리 몇 개,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몇 개, 50,000원짜리 몇 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현금이라면 다 모아가지고 총액을 갖다가 표시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왜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게. 그죠? 어쨌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5만원짜리를 가지고 있건 100만원짜리를 가지고 있건 간에 다 합해서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현금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모여서 표시를 해주고, 또는 그 같은 항목이라도 분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건물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한 채는 담보로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따로 표시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또는 한 채는 무슨 뭐 소실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소실에 대한 어떤 뭐 보험회사의 어떤 보험금을 청구한 사항이더라. 뭐 이런 사항들이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따로 이제 분리해서 표시를 해줘야지 그 재무제표를 보는 의사결정자한테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든가 또는 같이 모아서 표시를 해주든가, 그거는 그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서 달리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교재무제표 재성. 이거는 뭐냐면 재무제표를 만들 때 올해 우리가 어떤 그 재무상태라든가 손익, 올해 수익을 100만원 벌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그 회사에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올해 100만원을 벌었으면 작년엔 그러면 얼마를 벌었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100만원을 벌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공시를 할 때, 즉 알려줄 때 그때는 작년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3개년도치를 이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서 재작년에는 1,000만 원, 작년에는 500만 원, 이번엔 100만 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딸랑 100만 원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추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보다 의사결정이 좋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비교 재무제표를 같이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전년도에는 같은 건물인데 전년도에는 건물이라고 표시하고 그걸 이번 연도에는 뭐 토지라고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안 되겠죠. 같은 재화라든가 용역 또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건들은 같은 표시 방법을 계속 적용을 해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 재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이란 건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양식. 양식은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자본변동표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 양식에 따른 그 보고 방식을 다 적용을 해줘야지 의사를 결정, 어떤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혼돈을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A기업의 재무상태표, B기업의 재무상태표 그 두 개를 딱 들고 왔을 때 양식이 다르더라. 그러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의 양식이나 이쪽의 양식이나 같은 형식을 가지고 표시를 해줘야지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확히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양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양식을 정해놓은 거죠. 기업회계조에서. 그래서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소기업 회계 처리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적용을 해야지 원칙인데 사실은 이제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예. 기업의 회계라든가 어떤 그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사장님이 다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전문적으로. 근데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간소화시키는 그러한 규정들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업 회계와 관련된 사항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간소화를 시켜가지고 특례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중소기업 회계 처리에 대한 특례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회계 처리 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회사라면 그걸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이 뭐 보면 여기 있는 사항들을 이제 앞으로 쭉 볼 테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무슨 정형화 된 시장 거래에 거래되지 않는 뭐 그런 상품이 있더라. 정형화 된 시장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유가증권 같은 경우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주식 시장에 유가증권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은 회사가 더 많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가 좀 애매해요. 예, 어떤 거를 시가로 봐야 되는 건지 그 주식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고 그 다음에 무슨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분증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뒤에 가봐야 알아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뭐 장기 연불 조건 그 다음에 뭐 주식 결제형 그 다음에 1년 내에 완료되는 뭐 용역 매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즉 어떤 특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좀 단순화시켜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있구나.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고 방법, 뭐, 포괄주의, 단기 업적주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포괄주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뭐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뭐 물건을 사오고, 뭐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이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내가 만약에 청바지를 파는 회사라면 청바지를 사고 파는 일들이 기업의 주된 활동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기업에서 청바지를 파는 회사인데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내다 팔았더라. 그럼 이거는 기업에서는 건물을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정상적인 어떤 거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거래가 아닌 이렇게 특수하게 나타나는 거래들 있죠.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어떤 기업의 손익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걸 이제 포괄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즉 매번 일어나는 사항들이 아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항들까지 다 포함해서 손익을 만들어주면 포괄주의라고 얘기하고, 단기 업적주의는 뭐냐면 그러한 비정상적인 항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청바지를 파는 회사라면 청바지를 사고 파는 것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들, 그런 사항들만 모아서 그 어떤 수익으로 계산을 하면 단기 업적주의라고 얘기하고, 비정상적으로 나온 사항들은 따로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괄주의와 단기 업적주의의 차이예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포괄주의는 하다못해 이제 그 회사가 청바지를 파는 회사인데 장사가 무지하게 안 돼요. 그래서 맨날 뭐 수익이 안 나고 그랬는데 요번에 어떻게 하다가 건물을 파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럼 요번에 이제 수익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럼 그게 이제 그 포괄주의를 선택하는 회사의 수익 금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과연 얘네들이 내년에도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붙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단기 업적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면 그렇게 일시후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띄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번에도 또 이제 손해가 나는 거죠. 예. 그랬을 때는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단기 업적주의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데 보다 좋은 정보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두 개의 차이점, 비경상적인, 비반복적인 항목을 손익계산서에 포함하느냐, 그러면 포함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여기서 보면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기업회계 기준, 즉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회계 기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국제회계 기준하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회계 기준도 체계가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 이 국제회계 기준은 이제 상장 기업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제 써야 돼요. 근데 그 외의 기업들은 선택사항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이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방법이 조금 간편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그 국제회계 기준에서 적용해야 되는 사항들 중에서 좀 그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좀 완화를 좀 많이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좀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 상에서 보면 이 포괄주의는 따로 이제 구분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위험 항목으로 갖다 집어넣는데 어쨌든 간에 국제회계 기준 안에는 그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것, 즉 매번 발생하는 것이 아닌 그런 항목들에 대한 손익도 다 포함을 시켜요. 일단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괄주의의 입장에서 그렇게 손익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밑에 이제 논거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주장 논거, 포괄주의에 대한 주장 논거, 그 다음에 단기 업적주의에 대한 주장 논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눈으로만 잠깐 볼게요. 뭐 크게 중요한 사항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괄주의의 주장 논거를 보니까 뭐 비경상적이고 반복적인 항목도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 창출 능력에는 반영이 된다. 그 다음에 비경상적, 비반복적 항목을 제외하면 항목 구분에 자의성이 개입되어서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더라. 요거는 비반복적이야 이렇게 해버리고 지들이 떼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실체의 존속기간 전체에서 손익은 매기 손익의 합계와 일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뭐 100년, 200년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 비반복적인 항목들도 어느 정도 그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항목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단기 업적주의는 그 반대겠죠. 예. 그래서 밑에 보면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항목은 기업의 미래 수익력을 방향하지 못한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어쩌다가 건물을 팔아가지고 손익이 대박이 났다. 근데 내년에도 그렇게 대박이 날 수 있냐? 그거는 장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경상적인 비반복적인 항목은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처리한다. 작년에는 10만 원만큼 손해를 봤는데 이번에 느닷없이 100만 원만큼 이익이 났더라.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된 거냐? 그걸 같은 손익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회사가 영업을 잘해서 100만 원의 이익이 난 건지, 아니면 어쩌다가 물건 팔아도 대박이 나가지고 100만 원 이익이 난 건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보 이용자들은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항목들을 구분하지 못한다. 예. 회사에서 그거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과연 회사가 건물을 파는 회사인지 아니면 청바지를 파는 회사인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정보 이용자들이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에 어떤 오도를 줄 수도 있다. 의사결정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단기 업적주의의 어떤 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주의와 단기 업적주의의 차이 두 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에 보면 거기 재무회계 개념체계하고 재무제표의 목적 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는 한 이 정도 이제 보고, 다음 시간부터 재무회계에 대한 개념체계
및 목적에 대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들은 재무회계, 즉 회계학과 관련된 일반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를 왜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사항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쭉 읽으면서 넘어가세요. 아,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제 뒤로 가면 뒤에 이제 이론편이 이제 나오죠. 거기서부터 이제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들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 하는 사항들은 뭐냐? 회계학의 이제 틀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학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정보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 건지 그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제 토대를 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재무회계 개념체계 또는 재무회계 목적, 재무제표의 목적 거기에 대한 일반론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론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